여러분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 이어서 지구온난화, 산업혁명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의 부작용들, 메리 라빈슨이 주장하는 기후정의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고용,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의 상품화, 그 다음 기업,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용과 노동, 이건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일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일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더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1760년대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기관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석탄을 떼어서 석탄에서 발생한 열로 물을 데피고 그 물의 수증기가 어떻습니까?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공장과 전기기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 CO2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를 촉발시킨 거예요. 이 기후정의를 주장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집에 욕조 잘 설치 안 하는데 욕조 있다, 그죠? 욕조,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 집에 이제 욕조를 다 설치하는데, 욕조 안에 이 욕조를 물을 우리가 욕조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뺄 때는 다 빼지만 막이를 한 반쯤 막아놓은 욕조에 끊임없이 이산화탄소, 오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 욕조는 지구고, 이 지구 안에 인간이 쓰던 온갖 쓰레기들, 여러분 지금 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거 매일 제가 쓰레기 담당인데, 쓰레기를 비우러 가면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 쓰레기, 종이 쓰레기 이 분리합니다만, 우리 지금 경비하는 분들 얘기가, 저도 이 일을 분리수거 돕고 있지만 이 참 쓰레기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해 서울시의 몇 개 구청에 이 쓰레기 처리하는 용역 업체들, 이 구청에서 이 쓰레기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용역 업체들이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고용해가지고 직고용하는 데도 있고, 이걸 간접 고용을 하는 형태도 있는데, 거기에 임금이라든지 고용 문제 때문에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상황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폐기물, 이런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이런 쓰레기들은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2인 1조로 쓰레기를 차에 실어서 이 매립장이나 또 가져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힘에 부치겠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60세 퇴직하고 나서도 더 이렇게 고용을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일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일을 해야만이, 우리 수명은 늘어나는데 집에서 가만히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고, 그래서 이런 오물이나 쓰레기, 이산화탄소가 계속 지구에 쌓이는 거예요. 흘러넘치고 있다. 그래서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Earth Summit, 그러니까 지구를 주제로 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5년에 일본 교토에서 논의했던 의정서, 지구에 관한 의정서를 발효라는 조약, 우리가 조약이라는 건 국가 간에 맺어진 거죠.
그래서 유엔이나 전체 지구를 상대로 하는 이런 의정성은 뭐 190 몇 개국들이 같이 비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그 개인과 개인이 부동산 사고 팔고 할 때 여러분 계약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그런 조약을 그 비준하면 지켜야 된다. 탈퇴하지 않는 한.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기후 교도 의정서와 관련된 기후 협약이 탈퇴하는 바람에 대단히 큰 이 이슈. 지금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배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미국입니다. 미국. 네? 그래서 이 1850년에 지구의 표면 온도를 처음 이제 재기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1도 정도 상승, 1도 정도. 그리고 또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여러분 숨 쉴 때도 이산화탄소 나오고 자동차 굴러갈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죠? 화력 발전소 같은 데서 다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가스 이런 것들 이 연기 나오는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 다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생태계 자연에서 흡수된다. 나무라든지 이런 동식물들이 흡수하는 게 한 15% 되고 그 나머지는 어디 갑니까?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니까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에 흡수되는 게 한 23% 정도 된다. 그럼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면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칼리에서 산성으로 변한다. 바닷물의 그 pH가 산성 지수가 8.2 정도 되는데 8.1로 떨어지면 이 산성화 된다. 여러분 우리 인근 인천이나 뭐 여러분 뭐 바닷가에 많이 가보신 분들 알겠죠? 한국 근처 어떻습니까? 한국 근처 기름띠도 보이고 이 물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에 해양 쓰레기, 예?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병 같은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태평양 같은 데도 플라스틱 산을 이루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결국 플라스틱이 얇게 이렇게 부서져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패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치라든지 생선 속에도 들어가고 조개 속에도 들어가고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자, 생선을 통해서 이 플라스틱 먹게 되고 여러분 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물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들 이 섭취하는 여러분 생수 지금 우리 먹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샘물 길어서 먹었죠. 집에 이 수도 펌프 해가지고 이 관정을 해서 이 물을 먹었는데 지금 그런 물 먹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거예요. 공기 오염되고 물 오염되고 그 다음에 이 곡물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밥, 옥수수, 그 다음 콩, 생선 이런 것들이 이 환경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앞으로 큰 문제다. 그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또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빙하를 녹는다. 그죠?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의 해수면이 올라간다. 올라가서 2019년까지 이 19cm 정도, 한 20cm 정도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앞으로 기후 지표의 온도가 2도씩 올라가면 바다 빙하들이 녹고 해서 해수면이 1m에서 4m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 마산, 울산 같은 이런 저지대에 있는 집들이나 이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살지 못한다. 해수면이 1m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좋은 그 건물들, 아파트들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태풍 오면 어떻습니까? 유리 다 깨진다. 그죠? 그런 현상들이 일상화된다. 일상화. 홍수와 태풍, 가뭄이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배출하는 CO2 때문에 아프리카나 몽골에 사는 농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글로벌한 지구가 되면서
큰 이슈로 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2012년에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맨하탄에 있는 고급 호텔에 가서 피신하고 아니면 차를 몰고 내륙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이 빈민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난갈 돈이 없으니까. 맨하탄 호텔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온몸으로 그 허리케인을 맞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양극화된다. 이 고급한 일자리와 아주 저급한 일자리, 이 소득도 마찬가지 양극화된다.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아주 이 부자의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이 소비 수준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죠?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업혁명의 그 장점과 단점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촉발한 기저에는, 밑바닥에는 산업혁명이 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런 생존에 관한 이슈들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고 공정에 대한 생각들도 저보다 훨씬 더 앞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만이 우리 하나뿐인 지구가 오래 보존될 수 있고 생태 환경이 유지되면서 여러분이 쾌적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뭐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규범적으로 이렇게 해라.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걸 넘어서는 문제다. 여러분 자신의 생존과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 산업혁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 물물 교환이라든지 노동력이 우리 상품처럼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본주의 가장 핵심이 노동력의 상품화, 임노동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자리를 하죠. 잡이라고, 영어는 잡이라고 합니다만,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일을 함으로써 그 돈을 벌어서 여러분 이 식량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채소도 사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못 먹고 산다. 물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자본과 계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뭔가 살아있구나, 아니면 이 사회에 기여하구나, 조직에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또 한편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일을 하는 노동자, 근로자라고도 합니다만, 노동자들이 이 일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게 되고, 또 이 노동자들에게 일당이나 월급을 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용주 또는 기업가들이다. 기업가, 그죠? 고용주 기업가들이다. 여러분 식당 사장님, 그 다음에 빵집 주인, 이런 사람은 알바생도 쓰고 직원도 쓴단 말이에요. 파트타임으로, 그죠? 일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더 큰 기업들 보자, 그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화학, 롯데백화점 같은 이 일자리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를 보시면 구리에 롯데마트가 있었는데, 롯데마트가 그 임대하고 있던 이 장소가 구리시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에요, 그죠? 그걸 임대했었는데, 구리시가 이 임대료를 2배 인상을 요구했대, 롯데마트에. 저도 보도된 자료를 봤는데, 20몇 억에 임대하던 것을 47억을 요구해. 구리시에서는 뭐 돈 더 받으면 시 수입이 늘어나서 구리 시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롯데마트, 내가 사는 양주에도 보니 롯데마트 없애고 어떻습니까? 거의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워낙 유동업이 경쟁이 심하니까. 어? 그래서 이 유동의 이 일자리도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하고 있는데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자, 이 구조조정하고 있는 차에 구리에 지금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임대료를 올려달라 하니까 이 임대료는 롯데마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그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비용. 그래서 롯데마트를 우리는 그래서 못하겠다 하니까 구리시에서는 그 L마트인가 식자재 전문 매장이 결국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30억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서 공개 경쟁 입찰을 했는데 롯데마트 47억을 요구했는데 롯데마트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주고는 우리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 했는데 L마트라는 식자재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다. 그래서 구리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 롯데마트에 일하던 뭐 고용 승계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규직 직원들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120명이 일자리를 지금 당분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서 오픈할 때까지 일을 못하니까 그죠? 실직된 거예요. 그러면 뭐 실업급여를 받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택배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다 하는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이 복지다, 복지. 일을 해 먹고 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 측면의 입장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항상 이 고용과 노동이라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과 마찬가지. 손이 똑같은 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고 이렇게 하면 손등이단 말이에요. 손등과 손바닥이 어떻습니까? 이거 둘 다 손 아닙니까? 그죠? 발은 아니에요. 그래 같은 양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 일자리라는 것이 고용이라는 것은 비용인데 비용.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보니까 연봉 한 2,2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2021년에 시간당 8,720원입니다. 8,720원인데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니까 182만 정도 되더라고. 연봉으로 환산하니까 2,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죠? 그럼 한 사람 고용하면 1년에 2,20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비용 아닙니까? 기업에서. 이것이 기업의 상품을 생산하는 원가를 구성하는. 원가는 재료비, 농무비, 경비, 그죠? 농무비가 이게 바로 임금비 아닙니까? 그죠? 이 세 가지가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컵을 생산한다? 컵을 생산하는 이 재료, 뭐 흙이라든지 이런 게 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생산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농무비. 그 다음에 이 생산하기 위해서, 또 뭐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뭡니까? 그 경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원가를 구성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원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원가가 경쟁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 그죠? 급여,
자기가 노동력을 받는 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생계의 원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는 그 월급이 소득이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임금을 올려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임금 협상은 우리 노동법에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근로조건은 2년마다 단체 그 협약을 통해서 정합니다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대단히 큰 중요한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주,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연봉 2,200만 원을 주면 2,200만 원 이상의 회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노동 생산성의 문제죠. 생산성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덜 하고 월급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업 측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여하고 월급은 적게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로버트 오원 같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위해서 아버지처럼 휴식 시간도 정해주고 숙소도 개선해주고 뭐 간식도 주고 한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인 일반인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죠? 자, 사회에 많은 사람,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더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 친구들, 이웃 친구들, 물론 여러분과 잘 모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이 더 잘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다. 이기심.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 그죠?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경영자는 이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뭐 다 해주라.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법도 있고 노동법이 또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그걸 규율하고 있다. 그런 걸 지키지 않는 고용주나 사업장에는 벌금도 매기고 강제로 어떨 때는 이 징역도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업과 이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소득이 창출되면 국가에서는 뭘 합니까? 세금을 걷는다, 세금, 그죠?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 세금을 걷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도로라든지 항만, 전철 같은 것도 건설하고, 그다음 체육관 같은 것도 만들고, 어떻습니까? 경찰도 운용해서 이 사회의 치안도 유지하고, 그죠? 공무원도 뽑아서 월급 주면서 우리 국민에게 서비스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일들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라든지 공공인프라에 투자하고 안보나 행정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그죠? 그런데 국가를 한번 보자.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방 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서 대단히 기초의회부터 뭐 국회의원까지 다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일자리들,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한번 보면, 동천시 같은 경우 인구 한 10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18년 기준으로 634명입니다. 그래서 동천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영주시 인구가 한 10만 5천 정도 되는데, 공무원은 동천 2019년 기준으로 동천보다 훨씬 많은 1,059명이 된다. 한 400명 정도 많다. 왜 그런가 하면, 영주는 이 도농복합도시고 동천은 이 딱 도시로 이렇게 탁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면사무소, 그 다음에 읍면동 이런 것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동천 공무원 숫자가 적고 영주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국민 세금을 걷어서 이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여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이 서비스하는 인력들을 줄여야 된다. 읍면동도 통합하고, 과거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단산면, 부석면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 가까운 지역이 된 거예요. 차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국민들 세금을 줄이고 훨씬 더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조직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파킨슨의 법칙처럼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늘 숫자를 줄이려고 하지 않고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 왜? 자기 부서 인원을 늘리려고 한다. 그게 파워라든지 권력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임금 측면, 노동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노동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 최저임금, 이 자본주의 사회 임노동, 여러분 그 노동력을 제공하면 돈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바 같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최저임금,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서 지금 이제 20 몇 년 됐습니까? 2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시급이 한 600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89년에 600원 됐고 그 처음 시작하는 88년 해에는 시급이 그룹을 둘로 나누어서 462원, A그룹 462원, B그룹 487원, 50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2021년, 2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당 8,72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최저임금 이 대통령 공약상으로 10,000원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자리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이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올리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파급 효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 측면에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정밀하게 생각하고 정사, 역천, 치밀하게 실천해야 되는 이걸 힘을 다해서 실천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 이 생각해서 정책을 시행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훨씬 더 커서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징역형과 벌금을 같이 또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로 볼 때는 이거 대단히 큰 이 처벌이 되죠. 그죠? 처벌이 된다. 그런데 경영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고용이라는 얘기 했는데 이 임금은 농업이다. 원가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세 가지 큰 요소 중에 원재료 다음으로 큰 게 이제 이 농업이니까 이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만큼 노동 생산성이 향상돼야 된다. 그렇겠죠? 여러분, 자, 내가 작년에 2020년에는 8,590원 이 시간당 받던 노동자가 2021년에 시간당 8,720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30원 정도 인상됐다. 130원 정도 인상되었으면 그만큼 130원 인상된 것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뭔가 생산성이 높아야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은 계속 시급은 올라가는데 생산성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영자는 손해죠. 손해. 여러분은 경영자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측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최저임금하고 지금 그 북한 개성공단에 일하던 노동자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만 2015년에 개성공단에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월급이 평균 70달러, 100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100달러도 안 된다, 그죠? 그런데 2015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5,580원, 일당이 그걸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3일 동안 일하면 북한의 개성공단에 한 달 일한 노동자의 월급과 같아진다. 여러분 그럼 북한의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이 얼마나 우리하고 차이 나는가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한 10분의 1 된다.
북한에서 러시아라든지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있다. 그 뭐 기술자들은 뭐 3,000불 이렇게 뭐 받는 뭐 기술자도 있지만 그 사람 전부 한 사람당 한 100불 정도 주고 나머지 국가에다 헌납한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북한이에요. 그죠? 북한의 실상들을 보면 참 굶주리고 헐벗고 같은 우리 한민족이지만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그런 사회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서 그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이 한민족으로서 그런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지수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2015년을 기준으로 100인데 2019년엔 116.3밖에 3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임금은 노동 생산성보다 더 훨씬 빨리 올라가는데 노동 생산성은 임금 인상분보다 낮다.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임금 측면 여러 가지 임금과 일자리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설명하는 강의를 여러분 그 귀담아 듣고 자 나의 미래의 일자리, 나의 미래의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다니면서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다니면서 그래 뭐 교수 당연히 강의 시간에 저런 말 하지 뭐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그래 그냥 하는 소리다 잔소리다 꼰대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 팍팍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